인사를 하세요. 사회를 보세요. 아, 제가 사회자예요? 아, 내가 사회자예요? 사회를 보셔야 아, 될 것 진짜? 같아요. 나 네. 사회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아, 예,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민 TV 정치생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김용민 PD께서 조금 늦게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늦었기 때문에 시작은 저하고 우리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님이 같이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주인장이 없는 집에서 지금 손님들이 사회를 보면서 하고 있네요. 네. 지금 많이들 궁금하신기도 하고 긴장도 되시고 되게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전화 계속 오는데 지금 어떤가요, 판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소장님이 전문가신데. 네. 지금 대체로 당에서 흘러나오는 조사, 이제 당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언론사도 네네.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당에서 흘러나오는 거는 한 2%포인트 이내에서 약간 박빙 열세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유시민 전 장관님도 TV 나와서 이기면 아마 1%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오늘 조사가 일단은 사전 출구 조사가 투표율이 워낙 높아서 거기는 이제 사전 출구는 지금 사전 투표는 출구 조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한 분들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찾아내서 그분들의 여론을 반영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서울 전국 자체 다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작위로 10,000명에서 샘플을 10,000명을 일단 확보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당연히 한 사람들이 한 30% 이상은 있을 것이다. 그럼 그분들의 여론을 네, 그렇죠. 그분들의 여론 지금은 누구를 찍었는지 내일이 투표라면 누구를 찍겠습니까? 이렇게 못 물어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 지지하냐로 물어봐서 그거 가지고 이제 보정 작업을 할 때 또 보완적으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출구 조사가 방송 3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JTBC가 별도로 지금 글로벌 리서치랑 따로 하고요. 그리고 채널A도 일단은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레나라고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MBN은 넥스트 리서치랑 또 예측을 하려고 해서 지금 종편이 3개사, 그다음에 지상파가 3개사 이렇게 해서 지금 출구조사 준비를 하고 예측 보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지금 예측조사 보도하려는 방송사들은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는 원래 YTN하고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 잘 안 돼서 별도로 자기네가 어제 오늘 내일까지 3일 3,000 샘플 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방송사 보정을 위한 조사는 끝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아직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근데 그렇지 않을까요? 사전 투표한 분들에게 네. 자 누구를 찍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특히 중도층이라든가 지지도의 충성도가 약한 분들이 잘 응답해 줄까요? 그거는 잘 안 해주더라도 근데 이게 이제 출구조사한 거 어저께 돌아간 것들은 출구조사라고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마 이제 안내 멘트에 이제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원래 이제 출구조사는 투표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출구조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투표를 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지금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KBS 예측조사 오랫동안 하셨던 교수님하고 어제 통화해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제가 되어서 지금 출구조사 사전 투표하신 분들 그다음에 지금 확진되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다 배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재외 동포들도 다 배제가 되다 보니까 재외 동포들은 생각보다 안 많아요. 그렇죠. 그래도 거의 한 22만 정도. 20만 명짜리. 예. 그래서 사이즈 자체가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 큰 거예요. 재외 동포들은 이제 투표 패턴이 거의 일관되게요. 아무래도 이제 재외 동포 분들은 대부분들이 그게 예. 재외 동포가 아니고 재외 국민이거든. 정확한 용어가 재외 국민이 돼서 재외 거주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사원 유학생들이나 상사원들이 많기 예. 때문에 늘 이제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했죠. 진보 쪽이 더 유리한. 예, 제가 옛날에 그 법을 만드는 아, 초안을 썼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플러스가 돼서 보정이 다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예측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방향성이 틀리겠느냐. 지금 제 관심이 방향성이 틀릴까봐 그걸 제 관심. 근데 이제 초박빙이기 때문에 네.
예측이 어긋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방송사는 뭐 A 후보를 당선으로 예측하고 어느 방송 B 후보를 예측하면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12년에 2012년에 그랬습니다. 네, 그랬었죠. 한번 네. 그런 일이 있어서 네. 그 이후에 이제 못 하고 있죠. 뭐 틀린 쪽은.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여의도 연구소 쪽에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네. 좀 들어봤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12% 이긴다. 네. 그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런 일은 없고 여의도 연구소 조사는 거의 압축돼 버렸다. 최근 여의도 연구소도 ARS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ARS 조사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앞서다가 최근에는 거의 딱 붙어 버렸다. 그 정도까지 저도 들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저도 그 패널로 나갔을 때 국민의힘 쪽 그 패널 분 얘기 들어보니까 10에서 14%까지 앞섰다, 예전에.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최근에 그 윤석열 후보 이제 동선이나 메시지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상당히 뭔가가 지금 신경질적인 그렇죠. 그런 태도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격차가 좀 좁혀진 거 아니냐 그런 좀 그래서 요새는 이 이제 여론조사도 있지만 뭐 면상 미터 내지는 무슨 택시 미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이렇게 다 종합해서 들어보면 좀 약간 더 좁혀져서 완전 초초박빙. 그렇죠. 그 캠프에서 혹시나 그거 보셨어요? 투표율 환산해서 보정한 거. 그런 자료들 있죠. 예, 예. 있습니다. 그런 표들은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초박빙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투표하는 자기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많이 불러내는 쪽이 이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날 첫날 둘째 날 사전 투표 있었던 때는 지금 37% 네. 나왔는데 이때 이제 그 투표 의향 조사해 보면 민주당 지지층 거의 50% 가까이 나와요. 네. 사전 투표 의향이. 그래서 아마 많이 나왔을 텐데 지금 내일 본 투표는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이 훨씬 높아요. 그때 조사한 거 보니까 60%까지 나와서 그래서 아마 내일 좀 이제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동료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근데 그 말씀 드렸더니 할 사람들은 이미 다 했다.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했어요. 하셨습니까? 저는 했죠. 네. 저는 이제 김포인데 네. 저희 동네 인구가 동 인구가 한 4만 5만 가까이 돼요. 네. 근데 주민자치센터 한 군데서 투표를 하니까 토요일 갔었는데 줄을 너무 서가지고 2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투표를 못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가서 하시려고 갔다가 그냥 돌아오신 거예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했는데 그 경기도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투표장 숫자가 적었던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금요일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난 이후에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시간이 좀 잘 안 맞죠. 자기 지역에서 투표하는 것은 좀 지역에서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그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가 이번에 좀 낮았는데 다른 때도 좀 낮았어요. 경기도가. 네. 사전 투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도가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출퇴근 것처럼 거리도 멀고. 네, 주로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렇죠. 분들이 많다 보니까 6시에 도저히 갈 수가 없고 토요일 날에 있지만 그날은 좀 이제 집에 쉬잖아요. 쉬다 보면 나가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 사전 투표율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교수님하고 해보면 지금 경기가 최저로 33.7 나왔는데 이제 호남이 좀 높고 그다음에 수도권이 좀 평균보다 낮게 나오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요거 호남의 그 높은 투표율 어떻게 보세요? 저 호남 쪽에 많이 전화를 같이 해봤습니다. 네, 해봤는데 일단은 그 위기 의식이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좀 발동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출향한 이 호남 원적자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가 광주 쪽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대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찍어줬을 것이다. 저는 거기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 한국 정치가 아무리 세대라든가 이념이 중요 변수로 이제는 등장했다고 하지만은 기본적 세팅 자체가 지역주의에 의해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광주 같은 경우 우리 5.18 광주항쟁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5.18이죠. 5.16 아닙니다. 5.18 광주항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완전히 겪지 않은 세대로 이 뭐라고 합니까? 인구가 바뀌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이 사실 호남에서도 그 신안이 제일 거의 60% 가까이 나와가지고 네네. 그거 그래서 도대체 거기가 근데 이준석 대표가 방문한 지역이었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방문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그 반작용으로서 투표율이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던 네. 호남의 이대남들이 반응했다 그러면은 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것은 뭐 광양, 여수 이런 곳들이 높아야 산업단지가 됩니다. 있는 예, 산업단지가 있는 네, 곳들 네. 그런 것들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이제 군 단위 지역이 투표율이 더 높아요. 이게 전형적인 이 호남 그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네. 이 위기 의식의 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쨌든 이제 호남이 이렇게 높은 거와 관련해서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역시 이제 그 단일화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주변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20대 특히 20대 후반의 여자들, 그다음에 30대 초반의 여자들은 그 투표를 했는데 이재명으로 한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는지 물어보니까 원래 안 찍으려고 했는데 그 불꽃 추적단 박지훈 씨인가? 예. 그분을 민주당이 영입하는 걸 보고 할 수 없이 나는 그래서 투표를 이재명 후보를 하기로 했다 해서 찍었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여성층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많이 무당파층이었던 분들이 이동을 한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그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네. 단일화는 기세는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만은 실제 이 수치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봤을 때는 저는 그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요. 네. 중도 보수층, 네. 그다음에 정말 안철수 후보가 늘 주장했던 극중 찐 안철수표, 그다음에 약간 진보적인데 이재명 후보가 싫어서 붙어있던 표,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단일화 이 흐름의 국면에서 이미 보수층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이미 갔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15%까지 갔다가 5% 6%까지 쪼그라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이제 찐 안철수 표와 약간은 진보적인데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표가 남아 있었다고 보는데 이 표들이 마지막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봤던 겁니다. 투표를 안 하는 층도 저는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심상정 후보에게 잠시 이동한 층들도 저는 많았다고 봐요. 마지막에 제가 리얼미터인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 단일화 되기 직전에 단일화를 가정한 여론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 지지도가 6% 맞아요. 7%까지 7%까지 나왔다고. 올라가죠. 예, 그걸 보면은 네. 결국은 전통적으로 제3지대만 찍는 이 지지층들은 안철수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곳을 찾아서 그냥 부동층으로 나와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도 사전 투표 날 투표소 가서 봤더니 이제 전반적으로 골고루 나오시긴 했는데 중장년층과 젊은층이 나왔는데 젊은층이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그러니까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표가 사표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로 가기는 좀 어려운 표심들이거든요. 그 표심들이.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갈 표는 이미 갈 사람은 이미 다 간 거예요.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심들이 많이 나왔다. 근데 이제 그 언론사 분석 이제 그 중앙일보가 엠브레인하고 한 조사 그 자료를 보면은 물론 그 층도 이제 그렇게 움직이긴 했는데 약간 성향이 이제 좀 중도 진보 성향 쪽 계열이어서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많이 그렇게 나눠 가졌는데 이 부동층에서 이 단일화가 되는 것을 보고 부동층 쪽에서 이동한 것이 있다. 이런 분석도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세론을 추정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숫자가 이제 미비할 거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건 왜냐면은 결국은 단일화라는 과정이 명분과 과정이 충실했다면은 충분히 그런 대세론으로서 끌고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명분과 과정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대세론이 장악하지 못했다. 그렇고 실제로는 수치상으로는 붙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되기 전까지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미약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하나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보였던 신지혜 후보에게 그쵸. 표가 가는 현상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박영선을 찍어줘도 안 될 것 같다는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에 저는 소신 투표로서 신지혜에게 가는 그런 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쓰는 전략 자체가 찍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저는 심어주는 게 지금 전략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끔찍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지금 막판 표결집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원래 제가 이제 저는 당에 있을 때는 이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어떻게 이 판세 분석하는지 그거 제가 잘 못 봐가지고 혹시 뭐 당에서 어떻게 판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거 아시는 게 있나요? 지금은 보니까 여론조사를 가지고 네. 이제 보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제 투표율에 투표량 이런 거 가지고. 맞춰서 이제 이 보정을 하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것은 연령별 투표율이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샘플링되는 인구수에만 맞춰서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하는데 그렇죠. 이제는 인구수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를 하기를 지난 대선에서 투표율 예를 들자면은 뭐 60대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한 85% 90% 되니까 인구수 곱하기 그 투표율이니까 네. 한 85% 이렇게 될 거고 네. 그다음에 20대 같은 경우는 한 55% 정도 되잖아요. 한 55% 정도에서 그런 걸로 이제 보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당에서 굉장히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많이 해서 네. 예측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대체로 맞나요? 거의 거의 걸로, 맞는다고 거의 알고. 맞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난 사실은 이제 문제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당에서 여론조사를 제대로 이야기를 안 했죠. 지고 있다는 상황을 이야기 안 했던 거 저는 그게 문제였다고 봐요. 예.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당이 취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네. 이 선거의 이 판세 과정이 많이 지고 있다면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사실은 지금 그 당시에 한 20% 가까이 졌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민주당에서 조사했던 여론조사에서도 10% 이상씩 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줬고 이게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거의 박빙 내지는 박빙이라고 네. 이렇게 이제 뻥을 쳤죠. 그리고 사실 그 수많은 컨설턴트들이라든가 또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래서 반성문 썼어요. 그때. 반성문 썼습니다. 네. 사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아무래도 지를 줄 알고 이제 있으면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좀 그 동료가 좀 더 돼야 되고 샤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한 방향 쏠려서 갔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격차가 많이 나면 그걸 밝히긴 또 정당 입장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럼 뭐 저기 쉽지 않다 이 정도는 이야기를 그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네. 뭐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그때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도 계속 그 거기는 너무 격차가 크게 이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걸 또 긴가민가 해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 부분은 저는 2007년 대선이 증명해 줬다고 봅니다. 중도라든가 특히 이제 중도 리버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투표를 안 하든가 해버리지 실제로 스윙 보트는 생각보다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이 통계 담당을 안 했습니다만은 네. 2005년도에서 한 3년 가까이 제가 여론조사 민주연구원에서 제가 그 일을 잠깐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그때 이 사회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해보면은 스윙 보트는 많아야 3에서 5%다. 그것도 채 안 된다. 대부분 투표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하지 네.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는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별로 많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스윙보터가 20, 30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더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예측이 그 20, 30대 표심의 향배를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니까 이게 더 그렇죠.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지금 20, 30대도 20, 30대지만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우위를 점했던 구도 안에는 60대 이상층이 거의 60% 가까이 지지를 그렇겠죠.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건데 사실 이제 투표율 쪽에서 그 60대 이상층에서 조금 투표율이 떨어지거나 혹은 또 기권자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0대
뭐 인구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거의 한 35 이상, 35% 이상. 예, 그래서 저는 네. 60대 초반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저는 제법 나올 것이다. 네. 이제 전형적인 이제 58년생 이후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 그리고 이제 그 흔히 하는 586 이 초반 세대들은 좀 저는 표가 좀 나올 것이다. 네. 사실 60대 초반이 요즘은 노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청장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청장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특히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 기반해서 좀 표가 좀 민주화 세대예요, 이분들도. 그렇죠. 예, 그럼 네. 좀 표가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어쨌든 간에 그 이준석 대표가 구사했던 이 세대표 포이론이라는 게 참 못된 전략이지만은 그렇죠. 좀 유의미하게 작동했다 그런 저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좀 결합이 되어서 더 이제 정권 교체 쪽으로 몰아가니까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지금 숨은 표들이 있고 그 단일화 이후에 좀 그 반감을 가진 표들이 많아서 사실 저는 지금 호남에서의 이 높은 그 투표율은 그 안엔 또 위기 의식도 같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사전 투표율은 높게 나왔는데 본 투표율은 그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본투표율 좀 낮을 거라고 봐요. 아, 본 투표율은 어제 낮을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지난 대선하고 비슷한 수준의 전체 투표율 지난 대선 77% 77%.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뭐 77에서 한 79 사이 정도 나올 거라고 봐요. 아, 그러면은 80은 못 찍는다. 저 80 못 찍을 거라고 봐요. 아, 저도 그 정도 봤다가 사전 투표율이 높아가지고 예, 예. 80을 터치한다 이렇게 좀 약간 바꿨거든요. 저는 80까지 못 간다. 아, 80까지는 못 간다. 제가 이게 역대 대선에서 80% 투표율이 넘은 때를 봤더니 3번 있었더라고요. 네. 87년 대선 때도 80%가. 87년대 그렇죠. 당연히 넘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92에 2년하고 97년. 92, 예. 97년. 네. 그래서 이 그 어떻게 보면 구도가 이게 그때가 이제 다자구도일 때가 투표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사자구도나 삼자구도일 때 특히 이제 삼자가 좀 제3지대가 활성화돼 있을 때 높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는 지금 제3지대가 활성화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낮을 것이다 이렇게 낮을 보는 수도 거죠. 있다.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네. 한국의 중도는 늘 신상만 찍는 신상품만 찍는 사람들이 한국에 한 15에서 15% 정도가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주영도 찍었고 그렇죠. 박찬종도 그렇죠. 찍었고 이인재도 찍었고 맞아요. 안철수도 찍었고 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분들의 정치적 성향은 흔히 하는 중도 리버럴이다. 절대 이분들이 보수는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중도 리버럴의 정치적 성향의 특징 자체가 진보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심판하는 거죠. 그렇죠. 심판을 하는데 이분들이 보수를 잘 찍진 않아요. 보수를 잘 찍진 않는데 기권해버리는 성향들이 많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자구도가 짜여진 상황에서 그렇죠. 어쩌면은 지난 대선보다 낮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 지금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은 교수님. 저밖에 없죠. 네. 예. 근데 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삼지대 사이즈 활성화 정도를 보면은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양강 구도로 다시 재편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지금 사전 투표율 열기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네. 뭐 후보 두 분께 죄송합니다만은 2012년 박근혜 문재인이 붙었던 선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그 당시보다 후보들의 비호감도도 높고 높죠. 그다음에 진영 결집조도 낮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높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투표율이 75%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투표율이 뭐 80%까지 상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때에 비추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상황들을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서울시장이 박원순이었어요. 아, 네, 네.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이 졌어요. 아, 경기도에서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많이 이겼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게 결정적 결정적 페인이 됐다고 네. 보고 영호남은 똑같습니다. 영호남, 충청은 거의 유사했는데 충청은 박근혜 후보가 좀 더 표를 가지고 갔습니다만은 그렇죠. 영호남이라는 충청은 거의 이제 똔똔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죠. 네, 네. 그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기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많이 졌기 때문에 그 당시 대선에서 졌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도 어디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경기도에서 진 이유를 경제 민주화 네. 그거를 그 공약을 들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여성층에서 네. 그 처음에 여성층이 특히 이제 고연령 여성층은 여성 대통령의 거부감이 되게 컸었어요. 근데 이제 네. 이게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하반기 들어가면서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기도에서 좀 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그 자료를 보면은 이 충청권 표심이 단일화 이제 가상으로 단일화를 가정한 문항에서 그 전후를 비교해 보면 충청권 표심이 좀 변동이 일어나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캐스팅 보트를 칠 곳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저는 사실 우려되는 쪽이 PK예요. 아, 오히려 PK 지역이다. PK에서 우려가 되는데 네. 충청 인구가 500만이 살짝 넘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남 인구가 500만이 조금 못 되고 안 되고. TK가 500만이 또 3만 정도 부족한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세 군데가 비슷해요. 덩어리가. 네. 덩어리가 비슷한데 이 충청은 누군가에게 확 쏠려주지 않아요. 확 쏠려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PK가 좀 우려가 되는 측면들이 또 있고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는 게 지난 총선에서 PK에서 민주당 의석이 5석인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5석 했습니다만은 평균 득표율을 보면 거의 한 40한 34%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 대선에 그만큼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도 오면서 그 PK 지역의 선배님들 활동가들하고 통화하면서 왔는데 분위기 굉장히 좋다는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네. PK 쪽에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렇죠. 한 7, 8% PK에서 받고 가지고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윤석열로 안 간다면 이재명으로 오지 않겠나. 그럼 3, 4%만 와도 4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40% 못 넘길 거라고. 아, 이번에 예. 그 이유는 어떻게 왜 일단 구심점이 없어요. PK 그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6대 민주당 후보는 다 PK 후보였습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 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PK 후보였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또한 PK에서 이슈를 만들지 못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PK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니더라도 네. PK를 상징하는 차기 주자라도 제대로 보였더라면, 예를 들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정치적으로 그대로 건재했더라면 뭐 이런 가정이 그렇죠. 이제 필요하겠죠. 포스트까지 다 보면서 이제 유권자들은 왜냐하면은 투표를 한다. PK 제가 겪어본 바로는 TK 분들, 네. PK 분들, 그다음에 광주 전남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제일 훈련된 분들이에요. 그렇죠. 훈련된 아무래도 고관여층, 정치 고관여층들로 네. 살다 보면 피곤할 정도로 막 정치적인 의사를 캐묻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이번 대선이 아니고 다음은 어떻게 돼 이런 뭐 다양한 정치적 상상들을 하면서 이 정치를 즐기는 성향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재미를 못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TK 안동 후보다 보니까 이제 그 약간의 소지역주의가 조금 남아 있다고 그렇죠. 뭐 그러면 봐야 되나요? 있는데 네. 인구가 너무 작아요. 인구가 그렇죠. 이쪽이 그 경남까지 다 치면은 이쪽이 상당히 그렇죠. TK 600만? 인구가 497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497만인데 대구가 250만, 6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데가 포항이 45만, 네. 구미가 한 35만, 그다음에 이제 경산, 경주가 한 30만 네. 이 정도 되는데 안동 20만도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퍼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생활권역이 달라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에 안동이 한 10한 6, 7만 될 겁니다, 인구가. 네네. 그다음에 영주가 한 12만 됩니다. 영주 그다음에 영덕 뭐 사실 한 4만 뭐 울진 3, 4만. 이쪽에서는 이 안동권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좀 나올 거예요. 평균보다 더 나올 거예요. 고령자층에서 나오시겠다. 오히려 이제 고령자들층이라든가 나와서 저는 그 지역에서는 경북 북부권이죠. 네. 해서는 한 30%또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이 흔히 하는 TK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는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번에 좀 독특한 게 세종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세종이 높고 그리고 경북이 높았어요 또. 그래서 저는 이제 경북이 높은 거를 보고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 때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좀 그래도 많이 찍었을 거라고 봅니다. 경북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그 단일화
이후에 이제 우리 그 주인장님이 아직도 안 오고 저는 이제 계셔갖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 보태고 싶은데 네. 사전 투표의 의미를 저는 굉장히 좀 크게 부여하고 싶어요. 아 예. 그게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자기들도 사전 투표를 굉장히 독려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이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라는 것이 정당의 동료에 의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이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사전 투표에 대해서 늘 의혹을 가지고 왔고 찜찜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이 사전 투표를 독려했다고 해서 습관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찜찜함을 다 드러나고 갑자기 확 투표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사전 투표만 열면요 그냥 이기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경북의 사전 투표가 높은 건 뭐냐면요. 네. 국민의힘이 아직도 조직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가 TK하고 PK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 경기도의 사전 투표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국민의힘이 아무리 독려하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의 국민의힘의 조직력은 굉장히 많이 와야 됐어요. 와야 돼 있다. 국민의힘의 조직력이 탄핵 이후 가장 급속도로 와야 된 곳이 바로 경기도예요. 이거는 뭐 민주당의 지역위원장들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네. 행사라든가 조직 동원을 했을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조직 동원 역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2배 이상이 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오래됐죠. 지금. 오래됐죠. 그렇죠. 네. 네네. 서울은 그나마 이제 보궐선거를 겪으면서 정비되어 가는 과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골목 조직력은 민주당이 월등히 낮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오셨네요. 아유, 힘들었어요. 두 분이 하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밖에서 방송만 하려고 그랬어요. 예. 아니 큰일 날 소리.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내일 당장 대선인데 방금 이제 사전 투표함을 열고 그걸로 마감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낙승. 저는 네. 그렇게 할 것이다. 봅니다. 낙승이에요. 그거. 예. 상당한 표차로 낙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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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몇 프로 차? 한 20% 이상 나지 20% 않을까요? 이상. 많이 네. 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본투표만 만약 했다. 이 사전 투표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 이제 아무도 투표 못하게 만들고 본투표를 한단 말이죠. 본투표 한만 개봉을 한다면 몇 대 몇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질 거라고 봅니다. 한 몇 프로 차? 거의 한 뭐 10% 차? 10%? 10% 차? 아니 그러면은 투표율은 최종 투표율은 얼마나? 저기는 좀 낮게 저는 보시는 뭐 70, 한 7, 8%? 그러면- 8, 뭐 그러면 그럼 높게 이기지. 보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지. 네. 왜냐하면 이제 사전 투표율이 37이었는데 네. 여기서 20% 포인트 차로 앞서면은 네. 예를 들면 77에서 78이면 거의 곱하기 2배. 그러니까 이제 네. 37에 곱하기 2배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그 사전에서 20% 포인트를 앞서가면은 네. 네. 본투표에서는 또 한 10% 포인트로 지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가설이 네. 제가 꾸준히 주장해 왔고 수많은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유튜버들과 제가 대척점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대남과 30대 초반까지의 이 여론조사의 반응 속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친윤석열, 예, 예. 이대남 그리고 3대 초남. 예, 예. 네. 초남. 까지 과도하게 초순남이 아니라 초남. 활동하게 돼 있었을 뿐이지 네. 실제로 투표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해서 뭐 20대에서 뭐 더블 스코어로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 이런 일은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20대에서 더블 스코어 그렇게는 안 됐고 왜냐면은 네. 저희가 이제 좀 그 단일화 전후조사 자료 이렇게 보니까 20, 30대가 거의 그냥 박빙으로 딱 붙어버리더라고요. 뭐 그 전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도권하고 경기도 딱 붙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게 그러니까 수도권과 20, 30대는 거의 양자 완전히 양자로 딱 붙어요. 근데 아쉬운 게 이제 경기가 원래 이재명 후보 안방이었는데 네. 저쪽이 많이 올라왔다. 그 부분이 하나 좀 아쉬운 대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딱 붙어버린다. 우리가 이대남 문제를 좀 더 정교하게 네. 사회 계층 분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대남 문제가 불거진 게 인국공 사태잖아요. 그렇죠. 인국공 사태에서 불거졌는데 네. 인국공 사태에는 엘리트 이대남과 그다음에 비정규직 이대남의 갈등이 또 존재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예. 있고 지방과 수도권의 문제도 또 같이 존재합니다. 맞아요. 이야기 뭐냐면은 이준석이 활성화시킨 이대남은 수도권의 이대남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이 예를 들면 PK의 이대남, 광주 전남의 이대남도 이준석에 대해서 똑같이 열광해 주나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준석이 그 장외에 있을 때는
또 이제 나름대로 윤석열하고 대척점에 서면서 네. 당 대표로서의 어떤 자기 존재감을 가졌을 때는 열광적 지지를 받았지만은 그렇죠. 지금은 모양새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맞아요. 저 뭐 성상납 등 여러 가지 좀 이준석에게 불리한 이슈 때문에 이준석이 저 윤석열 앞에 약점 잡혀가지고 저렇게 에? 고개를 쳐받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좀 폼이 안 나요, 사실 각도 안 서고. 네. 이준석이가 했던 행위가 이게 이준석이만 한 게 아니고 외국에도 사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네. 백인 젊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 마이크로 그렇죠. 타겟팅 선동이 있습니다. 네. 인종주의도 없고 이게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르펜이라고 이제 르펜 민전선 이야기했던 이제 극우주의자들이 지금 스킨헤드족 만들어가는 네.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청년 세대의 다수가 되지는 못해요. 극렬화시키긴 해요. 일부를 극렬화시키긴 하는데 이 다수가 되지는 못하고 결국은 르팽이라는 사람이 했던 최대 득표가 22%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재밌는 현상인데 취업하지 못한 청년과 취업한 청년의 또 성향의 차이가 나타나요. 그럼 다르죠. 당연하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이 못된 정치, 이 마이크로 타겟팅의 이 극렬화 전략이라는 것이 이 다수로서 이렇게 만들어내지는 저는 못할 것이다. 자, 그렇게 근데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 대선 때는요, 그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던 대선 때는 20, 30, 40 그리고 50 세대까지 네. 문 후보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0대를 사실상 좀 빼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놓였어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따는 항목에 있어서는 얼마나 좁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대에서 플러스를 얻기는 쉽지 않은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저는. 지지는 않는다?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여성이 봐요. 있어서 여성들이 있어서? 네.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엄청난 플러스는 되지 않더라도 네. 또이또이하게 20대는 또이또이 또이또이하게 가는데 30대에서 이제 여성층이 저는 완전히 좀 이재명으로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상에 나타났을 때의 그 이재명 후보의 열세는 충분히 극복이 됐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0대, 50대는 탄탄한 그렇죠. 편이고 오히려 지금 50대가 조금 흔들리는데 지금 40대, 50대가 흔들리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50대에서는 완전히 우위를 점하지는 못했거든요. 40대는 뭐 완전히 이제 콘크리트 지금 이거 완전한- 50대 여성표가 네, 50대 이제 여성표가. 사실은 이제 법인카드 문제로 그렇죠. 이탈 현상이 대장동으로는 별로 이탈한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생각해 네. 보면. 예. 그건 양강구도로 가버린 이슈고, 예. 그러니까는 50대 경기도 여성, 50대 후반 경기도 여성, 여기가 지금 이제 누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가 조금 어려운 지점. 그래도 정말 막판에 가서 네. 기표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엔 후보를 결정한다는 한번더 지지 후보를 생각을- 결정한다는 분들이 한 6%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이제. 그러면은 윤석열을 과연 찍을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신지혜를 찍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 15% 정도 나왔어요. 그게 박영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로 간 거예요. 그냥 박영선 후보가 될 것 같았으면 거기로 갔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1% 지고 있다, 1% 이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표가 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인데 이제 진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계속 머릿속에 항상 남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치면은 상황이 이제 제 가정이 틀린 거죠. 제 가정이 틀린 거고 이 대한민국 대다수의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 다른 평론가들의 가정이 맞는 거죠. 소수 의견이신데. 윤석열의 세대 포이론이 먹힌 거잖아요. 그렇게. 그 뒤집어 얘기하면은 만약 윤석열이 지면 뭐 0.1%로 지더라도 네, 이준석은 이제 가는 거지 뭐. 그렇죠. 이제 거기는 같이 가는 패배의 거예요. 모든 책임을 다 그렇죠. 지고. 윤석열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처먹었나 봐. 살이 많이 불었어. 그렇죠. 많이 줬어요. 아 윤석열 후보 살이 좀 쪘던가요? 아니 이준석. 이준석? 예. 이준석 아, 대표. 비슷하고는 저도 좀 스트레스 받으면 면 종류를 먹는데 아, 그래요. 자, 그래요. 이제 내일 선거가 있게 되고요. 이 방송 또 보시는 분들께는 뭐 오늘 보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이 이제 투표일인 경우, 네. 오늘 보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자, 이 참 결과가 너무 참 어떻게 이거 7시 반을 기다리나 싶어요. 예. 그렇죠. 근데 대개는 이제
뭐 한 30분 전, 15분 전이면 다 나오지 않나요? 그 출구조사 결과가?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출구조사 나오더라도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끝까지 봐야 된다. 끝까지 봐야 돼. 아, 그런데 출구조사가 이게 엎어지는 것도 엄청난 문제인데 사실은. 근데 지금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으니까 네. 뭐 이 조사도 못 한다면서요? 네. 사전 투표 때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하셨을 때 어느 후보를 지지하셨습니까? 그렇게는 못 물어봐. 그렇게도 못 물어봐. 누구를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봐. 그건 가능해. 누구를 지지하냐는 가능한데 누구에게 투표했냐는 못 물어봐. 그럼 그 선거 끝난 후에 여론조사가 돼버렸네. 그렇죠. 사후 조사가 되는데 근데 이제 누구를 지지하냐와 내가 투표한 것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지해도 투표 심상정음을 지지해도 투표는 이재명 후보가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틀리면은 이제 조사회사들도 좀 이제 큰 반성을 하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아니 만약에 지게 되면은 이제 윤석열이 지게 되면은 그동안 사실 윤석열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왔잖아요. 여론조사가 마지막 여론조사도 그쵸? 뭐 네. 윈지코리아 정도 이렇게 소수점 단위에서 이기고 네. NBS도 뭐 딱 자세히 따지고 보면은 0.3% 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지만 우리가 여론조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시각을 달리해야 돼요. 그냥 경향성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목을 매는 경향들이 아니 사실 있거든요. 지금 뭐 1, 2% 오차범위 안에서의 그 경쟁을 갖고 누가 이긴다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 특히 이제 아닙니까? 우리 저기 여론조사 하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그런 비판을 많이 하는데 모집단을 하는 와중에 막 바꾸는 그런 여론조사 회사가 많아요. 그런 회사들은 문을 닫아야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모집단을 돼. 바꾼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전화대면 조사만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ARS를 섞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다음에 또 저기 갑자기 뭡니까 집전화를 섞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과치를 맞춰 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더 이 리서치에 헷갈리게 저는 하는 이 경향성을 맞아요.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박성. 불순물들이 막 섞여가지고 같이 막 나오다 거예요. 보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RDD라는 방식이 한국에서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근데 원래 조사 이렇게 있는 분들은 다 RDD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그래서 오히려 그 지금 RDD 방식이 더 정확하다. RDD ARS가 더 정확하다고 보는 시각이 그런데 기인. 그런 시각도 있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경향성이라 조사의 의미가 아니고 맞히기 전쟁인 거야. 약간 맞추기 좀- 전쟁이 되다 보니까 RDD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정 여론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예. 패널. 기본 패널을 한 100만 개나 200만 개. 미국민의 기본적인 평균치의 통계에 맞는 이 데이터 패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패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렇게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과 달리 이제 개인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합니다만은 SBS의 그 뉴스 사이트가 보면은 마부작침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네. 그제 그 아주 재미있는 읽을거리가 하나 나왔어요. 그 이번 조사를 보면 ARS의 경우 윤석열이 3에서 4% 포인트 더 플러스가 돼서 나온다. 네네. 그럼 빼고 봐야 된다. 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도 여론조사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 얘기도 그 일단 ARS 조사에서 윤석열은 마이너스 5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 ARS로 나온 조사들 선거 전 마지막 공표가 됐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 이재명이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그렇게 5를 말한다면 놓고 본다. 그래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긴다고 하는 게 거기에다가 예. 높은 투표율. 연령별 투표율 보정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예. 투표율이 더 맞추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보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근데 원래는 이렇게 여러 개 숫자 놓고 가장 예쁜 숫자 하나 골라내는 건데 투표율 맞추기가 더 힘들다니까요. 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참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까봐야 안다. 참. 까봐야 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여론조사가 이제 오전에 하는 게 있고 오후에 하는 거. 밤에 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 밤까지 하는 경우는 또 민주당이 유리하죠 또. 그래요? 네. 화이트 칼라들 많이 이제 좀 받으니까. 잡힐 수 있으니까 경제 활동 아니, 인구가 많이. 거꾸로 오전에 하는 게 이재명에게 유리하고 오후에 하는 게 윤석열에게 유리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만요. 오후는 모르겠는데 퇴근 후까지 이제 네. 8시까지 저녁. 10시까지 하는 그렇죠. 여론조사가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렇죠. 밤까지 하는 거. 근데 밤까지 하는 여론조사가 더 신뢰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오전만 하는? 옛날에는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거의 많이 했기 때문에 네.
9시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샘플을 채울 그치, 수가 집에 없어요. 없으니까. 네, 아. 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시간 편파 문제가 물론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요인이긴 해도 그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들어오면 어디서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할당도 조금 더 빨리 찾고 가상 번호까지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거는 또 조금 그 아무래도 그 집에다 전화하는 게 아니니까. 네, 핸드폰으로 어디서나.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장은 조금 요새는 가상번호 쓰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맞지 않다. 선배님 이것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젊은 세대 같은 경우 뭐 물론 20대는 저쪽에 좀 기울었다고 하지만은 그 주로 이제 일 열심히 하는 그 이런 블루 칼라나 직장인들 뭐 화이트 칼라나.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데 그럴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만약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6분, 7분은 기본인 이런 네. 여론조사를 끝까지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낮에 전화하는 거는 좀 그 상대적으로 제가 예. 경선할 때 예. 낮에 진짜 열심히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네. 이 노조원들을 제가 당원을 많이 모았어요. 이분들이 근데 전화를 못 받는 거야 낮에. 못 받죠. 아, 네. 예. 그래도 그 안에서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직업 그 프로파일을 보면은 받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전체적으로 총합을 해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면 이 조사 방법 자체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아니,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간호사 선생님 이런 분들 네. 낮에 못 받지 전화 전화. 못 받아. 그렇지. 간호사 선생님. 예.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못 이런 분들. 받죠. 근데 선배님, 그럼 만약에 1000샘플로 해가지고 특정이 돼요. 네. 조사 항상 매번 똑같은 사람한테 연락을 해. 그 받을 때까지 받아. 네, 그래서 콜백. 예를 들면은 정확하게 뭐 우리나라의 그 20대 여성이 뭐 한 17명이다 치면은 그 17명, 17명 대표성 있는 17명을 딱 적어놔. 그러니까 샘플링을 아주 정확하게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화이트 칼라, 뭐 지역, 뭐 남녀 성비. 그게 추정 여론조사예요. 네? 그게 그게 추정 그 여론. 패널 트래킹이라고. 예. 그게 훨씬 더 좀 신뢰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ARS, RDD가 더 근데 이 패널 트래킹은 그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중간에 다 막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걸 어려워. 업그레이드하고 뭐 네. 돈이 많이 계속 들지. 채워넣어줘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또 그걸 하려면 또 온라인으로 또 해야 돼요. 이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들이 이제 한국 리서치나 엠브레인 같은 데가 그렇게 패널 MBS 트래킹 계열의. 예. 할 수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이 정치 여론조사로 평소에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고 그렇죠. 사회조사로 평소에 먹고 이제 사는. 사회조사나 이게 기업에서는 마케팅 조사하면서 그렇지. 이제 덩치가 큰 회사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치 여론조사 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측 조사 틀리면 아마 이제 대대적인 게 일어날 거예요. 조사 방법론 개혁. 제가 항상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느낀 건데 참 너무 딱 붙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제 아는 어떤 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분은 요즘 2시간밖에 못 잔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그 자꾸 눈이 저도 떠지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기사 검색하고 그 정치 성향이 같은 예. 사이트 커뮤니티 들어가서 계속 새로운 글 뭐 올라온 거 없나 보고 또 유튜브 보고 그런다는 거야. 그렇죠. 아주 정말 이 영혼이 피폐해질 지경인데 뭐 굳이 이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 가장 걱정하는 거는 뭐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나 유튜브 보면은 이재명이 뭐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총통이 됐지 말하자면은 이게 네. 사실은 네. 국민들 덜 피곤하게 하는 권력 구조는 대각제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안정된 그 서로 안정된 이제 권력 변화가 분점이 없이. 이루어지고 네. 연합 정치도 이루고 이런 건데 지금 대통령한테 다 이제 권력을 몰아주는 이 구조다 보니까 올와 나식이잖아요 지금.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은 누가 무슨 뭐 블랙리스트 이런 거에 떨겠어요. 상관없지. 뭐 이재명을 계속 뭐 찌릿거리면서 비난하는 인간들 뭐 무슨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가 되는 순간에는 나라 망한다 이런 게 걱정을 하잖아요. 아니 그거는 터무니없는 기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두 번째고 이제 일단 수사가 윤석열을 뽑은 이유는 정권 교체인데 그 딱 하나잖아요. 그 심판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의 임무 수행을 안 하면 이제 또 다시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여권에 네. 지금의 여권의 스피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모조리 아작을 낼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무슨 촛불이고 뭐고 나는 뭐 내가 왜요, 형님?
아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허영일 대변인께서 여기는 저쪽 저기가 아니야. 첩자라고 얘기했어. 저희 국민의힘 편이네. 국민의힘 저쪽 편이야. 선거운동원이라고 그랬어. 저쪽 편이네. 나는 저 빌딩 올릴 겁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은 빌딩 올릴 거예요. 첩자인데. 아이 진짜. 제가 이 한국 정치의 문제점에 아주 오랜 출발부터 따져보니까요. 국사 교과서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이제 그 친일 사관일 수도 있는데 네. 조선이 왜 망했느냐? 사색 당파. 사색당, 그치, 당파 안 그래요, 싸움하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 정당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싸움만 하는 곳이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식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 내에서 정치 엘리트가 양성이 안 되고 윤석열 같은 건 뜬금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그렇죠. 이런 상황들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사에 오면은 제2공화국 때 내각제를 해가지고 전국이 혼란스러워졌다 이런 이야기 늘 나오거든. 그게 뭐 내각제 때문에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군부 쿠데타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정치 제도의 문제로 자꾸 접근해가지고 예, 그런 그 하나의 민주주의적 제도를 좀 이렇게 뭘까 합니까? 이 나쁘게 라벨링하는 네, 그런 건 있는 경향들이 것 있어요. 같아요. 아유 참 지금 사실 제가 그 오늘 낮에 매불쇼 나갔는데 아, 예. 우리 저 이택수 형이 나오셨어요. 아, 네. 이택수 형 참 좋은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전 참 좋아하는 형인데 근데 너무 우리 지지자들한테 김용민만큼 비호감이야.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그러니까 좀 이분은 현재 추이상 좀 비관적으로 보시더라고. 그럴 겁니다. 닦아놓고 얘기해서. 네. 물론 뭐 선거 깜깜이 여론조사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네. 공표된 여론조사를 토대로 봤을 때 좀처럼 1, 2위 바뀌지 않는 이런 구조를 보면은 좀 뭐랄까 좀 암울하게 보시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도 사실 비슷한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형님이 뭘 보냐면은 당신의 이념 성향은 무엇입니까? 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이걸 토대로 현재의 후보 지지율을 이제 유추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좀 합리적인. 그거는 이제 본인만의 특화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합리적이진 않다. 형님 보시기에는. 저는 뭐 그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지금 20대가 이념 성향이 지금 중도가 50%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네. 살짝 보수가 앞서고 살짝 진보가 좀 떨어지고 그런 구조인데 그걸로 이렇게 보신다는 거는 뭐 아주 코어 지지층은 그렇게 또 분석할 수 근데 있겠지만 저도 이제 이택수 사장님을 인정하는 건 하나 있어요. 네. 꾸준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논리로 끌고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론조사 회사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좀 인정하시는 분이긴 해요. 네. 근데 그 과정은 뭐냐면 역으로 하나의 추론이 맞지 않으면은 그분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 안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계속 맞췄다고 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 계속 형님이 그 사실 저 네. 지난 총선 때 투표율이 61에서 62 정도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66.2가 나왔고 그리고 이 민주당이 130석에서 140석 그리고 당시 미래통합당이 100석에서 120석 얘기했는데 미래통합당 100석은 맞췄는데 민주당이 177석이 될 줄은 뭐 사실 몰랐던 건데. 저는 더 잘 맞춥니다. 예전에 우리 김용민 우리 PD 나왔을 때 저는 128석 그대로 다 맞췄어요. 한석 127석이었어. 한석 빼고 맞췄어요. 예. 홍천행성에 조일원 의원 저는 된다고 했는데 떨어졌거든요. 그 사람 외에 지역구에 떨어지는 사람 당선되는 사람까지 다 맞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럼 나도 떨어질 거라고 봤습니까?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아니 근데 김용민 책임론은 좀 너무 과한 게 아니야. 아예 김용민 책임론은 아니고. 예, 아니 그 주변 다 당선됐어. 나 때문에 졌다면은 주변이 다 떨어져야지. 그렇죠. 예.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농담처럼 한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아까 우리 2012년 대선 이야기했잖아요. 예. 2012년 대선을 경제민주화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지. 내부에 선거해본 사람들은요. 예. 경기도라든가 이런 쪽에 조직에서 진 경향이 많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안 뛰었다는 얘기. 네, 그럼- 호남이 특히 안 했죠. 호남이. 호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우리 이은영 선생님 또 가셔야 되는데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겠지만은 내일 이번 대선 결과 최종적으로 한번 예측을 좀 해주시죠. 최종적으로 아니 뭐안 돼도 괜찮아. 뭐 틀려도 괜찮아. 아니 어차피 지금 뭐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거죠. 몇 프로 정도? 1%? 1%. 77% 투표율. 투표. 투표율. 네. 78% 네. 투표에 네. 1.5% 이긴다. 아 그래요. 박시영 대표 똑같네. 박시영 대표 거 좀 따라하는 건 아니시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 크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선배님은 1%, 저는 80% 될 것 같아요. 80%의 1% 정도, 네. 80% 투표율에 1%포인트 이재명 우세로 이재명 당선. 야, 저 깻잎 한 장 차이네. 네, 예. 이번 대선 진짜 그러네요. 아유, 그래요. 여러분, 저기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이은영 소장님은 뭐 다음 인적도 가셔야 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광고하고 형님 나머지 한 30분 좀 알겠습니다. 노가리 좀 푸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은영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승리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자, 광고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드디어 이게 나왔네요. 청신목장 수제 요거트입니다. 시거나 달기만 한 요거트만 맛보셨죠? 자, 시중 판매 제품들과는 다른 묵직함이 있는 그런 요거트입니다. 청신목장 수제 요거트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청신목장 수제 요거트의 공주밤 요거트는 공주 최고의 특산물인 공주 알밤이 들어있습니다. 밤 덩어리가 너무 크게 있지 않고 잘게 부서진 밤이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알갱이로 씹히는 밤이 고소한 맛을 극대화시켜 주는데요. 게다가 목장에서 아침에 직접 갓 착유한 1등급 우유로 만들어진 요거트입니다. 신선함에서 우러나온 상큼함과 공주 밤의 그 고소함이 더해진 수제 요거트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공주 밤이 들어간 요거트는 처음이실 텐데 저 김용민이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달큰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을 휘어잡아서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청신목장의 대표 상품인 무가당 수제 요거트와 블루베리 수제 요거트가 추가됐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수제 요거트라서 수량이 한정적이라 주문이 몰릴 경우 배송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쇼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정보 청신목장 수제 공주밤 요거트 500ml 6병, 요거는 3만 원이고요. 청신목장 수제 무가당 요거트 500ml 6병은 3만 원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신목장 수제 블루베리 요거트 500ml 6병은 3만 원. 그리고 청신목장 수제 요거트 3종 세트 500ml 6병, 각 2병씩 이것도 역시 3만 원. 가격은 동일합니다. 6병 3만 원. 여러분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쉬젤 웰빙 푸커 찜기입니다. 아이고, 2022년 대선 투표가 이제 뭐 바로 닥쳐왔는데 무척 긴장됩니다. 긴장을 풀려면 몸에 좋은 걸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보양식 말입니다. 보양식으로 안성맞춤인 쫄깃한 수육이나 담백한 해물찜을 쉬젤 웰빙 쿠커찜기로 간편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전통의 장인 정신을 담아서 고안해낸 건식 사우나 방식으로 만들어진 쉬젤 웰빙 쿠커찜기는 고온의 건조한 증기가 음식을 쪄냅니다. 90에서 95도의 수증기로 음식과 맞닿아서 익히는 일반 냄비와는 다르게 쉬젤 웰빙 쿠커찜기는 100도 이상의 매우 강력한 고온 건조 증기로 음식을 단숨에 쪄냅니다. 스팀팬에 열기를 가해서 음식들을 쪄주는 원리가 아주 돋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식재료 본연의 맛을 풍미 있게 살리면서 조리가 가능합니다. 직접 맞닿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식감은 살려 한 끼를 먹더라도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덕션 겸용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는데요. 써보신 분들의 만족도는 99%입니다. 인기 많은 제품은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는데요. 김용민닷컴에서 꼭 구매해 보시고 직접 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쉬젤 웰빙 쿠커찜기 1인에서 2인용 64,000원, 쉬젤 웰빙 쿠커찜기 3인용에서 4인용은 79,000원, 쉬젤 웰빙 쿠커찜기 5인용에서 6인용은 99,000원. 네, 김용민닷컴에서는 전 상품 무료 배송입니다. 네, 정치 생쇼 대선 전제 마지막 방송 우리 박진영 교수님과 계속해서 남은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한번 봐야 될 건데 저는 아직도 이성적으로는 윤석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될 거라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우리 촛불로 그렇죠. 세상을 바꾸신 우리 시민들께서 다수가 다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운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80% 가까운 국민들이 만약에 투표하신다면은 그 박근혜 뺨치는 그 투표율 아닙니까? 그 투표율로 윤석열을 이렇게 세웠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저는 이제 투표율이 80%못 넘길 거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히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격돌했던 만큼 네. 후보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안 됩니다. 음. 비호감도도 높고요. 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 있기 뭐 때문에 경쟁력이 낮다는 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이재명 후보가 뭐 못하다는 게 아니라 워낙 이미지를 악마화 그렇지, 시켜가지고 비호감도가 있다는 거죠. 모르고 찍는 또 혹은 모르고 안 찍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정권 교체를 바란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싫다 하더라도 5년 후를 생각할 때 저렇게 준비도 안 됐고, 이 중도층들의 특징이 뭔가면요. 네.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음. 흔히 하는 나는 원래 민주당이야. 나는 원래 국민의힘이야. 이게 아니고 중도층들은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도층들이 막판에 가서는 네. 합리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승리를 예측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재명 그렇죠. 후보. 그게 실제로 여론조사의 추세에서 뭐 2, 3%씩 진 건 사실이에요. 진 건 사실인데 여론조사라는 것은 당연히 오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차가 아까도 존재하는 얘기했잖아요. ARS 조사는 윤석열을 마이너스 5 해야 한다. 네, 네. 이 말은 아마도 김영준 교수의 샤이 이재명이 5%는 있을 것이다. 그치, 김영준 교수 이야기 잘하셨네요. 제가 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여론조사하는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분도 여론조사 좀 이제 데이터를 읽으시는- 제대로 아는 분이죠. 그 보수 쪽 사람이에요. 네. 보수 쪽 출신의 김영준, 네. 그다음에 예전에 이남영 교수라고 했습니다. 예. 이남영 교수 이런 분들은 데이터 만지는 레벨이 달라요. 데이터에 이 3차원적 곡선도 그려내고 하는 분들인데 네. 이제 그 정도 되지 않고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은 그냥 SPSS 돌려가지고 통계 프로그램 몇 번 돌리는 게 다잖아요. 네. 그래 이게 한국의 이제 정치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이 회계 전공해가지고 통계 돌릴 수 있는 수준 사람하고 그다음에 정치 인문학적 소양이 갖춰져 있는 거하고 이게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못 집어내는 거예요. 이남영 교수 어느 학교 교수십니까? 숙명여대 교수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 그래요. 한국 그 사회과학 데이터베이스 연구소라고 옛날에 그 하셨던 분이 김영준 교수는 이재명의 샤이가 한 5%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분은 뭐 따로 최근에 얘기하신 게 없으신가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이 여의도 연구소 출신이에요. 여의도 연구소 출신이고 이제 교수가 됐는데도 한 20년 전에 같이 프로젝트를 잠깐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뭐 그 이후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이분들은 만지는 수준이 달라요. 예. 그렇군요. 만약에 정말 샤이 5%가 등장한다면 그것도 역시 그 여론조사 회사들이 대가리를 박을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현재 만약에 마이너스 1% 네네. 포인트 열세가 맞다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 포인트라면은 이재명 후보가 네네. 만약에 샤이 5가 있다면 4% 포인트 격차로 이재명이 이긴다는 얘기기도 뭐 이길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4% 포인트 그렇습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쪽으로 붙고 싶네. 근데 이게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막판으로 갈수록 지금 우리 성렬이 형이 너무 그 막말을 많이 거칠어지고 하시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런 후보가 이런 행태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마 저는 여론조사의 통계치와 사후 보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네. 이제는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성렬이 형이 네,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의도 연구소에서 뭐 12% 이긴다, 뭐 8% 이긴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건 아마 초창기 이야기일 거예요. 뭐 지난주라든가 지난주 초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추세선이 이제 좁혀지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투표 연령대별 투표에 대한 보정 이야기도 듣고 뭐 이렇게 되면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여의도 연구원 조사도 많이 붙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많이 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죠, 이준석 대표님? 난 뭐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제가 대충 아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12% 차이는 제가 12% 차이 나온다면은 정말 뭘 걸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래요? 그럴 일은 없어요. 아니 하여튼 뭐 지금은 뭐 당연히 그 추세는 아니고. 네. 근데 여의도 연구원은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됐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이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패널 갖고 하는 조사인데 옛날에는 어떤 여론조사 기관도 안 믿었고 저기 네. 저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다 그러면 와 그냥 뭐 이제 신성시했었어요. 정당이 와야 되고 네. 정당의 아. 전략 단위에 예. 이 자금이 투자가 안 되면은 이게 데이터를 교환을 못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로. 그래서 저는 뭐 정확하게 잘 몰라요. 남의 당 연구소니까 잘 모르는데 데이터가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돌린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주연구원도 돌립니까? 민주연구원은 직접 하지 않고 대부분 다 용역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예, 예. 요즘은 그럼 민주연구원 자료가 더 믿을만 합니까? 글쎄요. 뭐 하여튼 민주연구원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건. 아, 그래요? 2개 정도 회사에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네. 그 정말 몸 낮춰가지고 네네. 박빙 열세다 좀 도와달라. 뭐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니 또 그렇게 사실이고 호소하는 게 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음. 보정하게 주는 수치로서 사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박빙이다. 네네네. 근데 지금 이런저런 그 거품들을 다 거두면은 또 그 이제 윤석열에게 좀 과하게 플러스되는 이런 요인들, 이런 요인들을 다 제거하면은 그냥 뭐 아무리 많이 그 양보해도 붙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2010년 우리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생각나시죠? 네네. 그때 이제 그 명숙이 누나가 한명수 뭐 후보와 터무니없이 오세훈 오세훈한테 터무니없이 질 거라고 했는데 예. 실제로 오픈해 보니까 1점 몇 프로 차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노회찬 형님이 그때 그렇죠. 끝까지 완주했다. 끝까지 그냥 완주한 아주 것 그냥 때문에 뭐 이제 어마어마하게 또 비난을 이제 들으셨지. 비판을 받았죠. 네. 만약에 이번에 여론조사가 정말 틀리게 나왔다. 지금까지 윤석열 우위로 나왔던 여론조사들이 다 틀리고 윈지 코리아나 저 소폭으로 앞서는 결과가 최종 여론조사 결과였잖아요. 예, 예. 윈지가 대박 나겠네. 윈지가 대박 나겠고. 그렇죠. 그럼 뭐 그럴 수 가능성. 그렇다면은 혹시 이 여론조사가 이게 제대로 된 그 표심을 잡아내지 못한 이유. 뭐 물론 본인들은 오차범위 아니었다. 오차범위 안에서 이렇게 우열이 갈렸을 뿐이지 뭐 이게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하여간 0.1% 포인트라도 이게 그 저기 윤석열이 이긴다고 나오면은 윤석열이 이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건 면피의 이유는 될 수 없겠지만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론조사가 이제 전화가 오면은 다 받아라, 끝까지 응답하라. 이 여야 진보 보수 모두 다 그렇게 공이 그냥 지지자들한테 막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론조사 이 특히 선거 앞둔 여론조사는 거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거 대선이라든지 이런 큰 선거를 앞두고하는 여론조사는 공공성을 강화해서 좀 이 샘플 문제라든가 그렇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 예컨대 이제 여론조사 회사가 저 자기들이 이제 지지하는 후보 혹은 뭐 의뢰한 언론사가 그 지지하는 후보 그 후보의 결과가 더 잘 나오게 하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 전화를 했단 말이죠. 네. 윤석열을 답했어. 그러면 이 전화번호 또 걸어. 이건 못 잡아내잖아요.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그렇죠. 그게 이 데이터 하나하나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제일 큰 문제가 정당과 여론조사 회사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돼서 언론까지 결합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여론조사가 여론을 끌고 온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네. 이렇게 이제 끌고 온 현장의 이 문제점들은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언론사와 결탁되지 않은 여론조사, 정당과 결탁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공공의 영역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공에서 이야기를 여론조사의 공영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저기 공공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의뢰를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선관위가 지원해 주는 거죠. 선관위가. 네, 선관위가 지원해 주는 방식, 뭐 이런 방식들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정당과 이 흔히 하는 이 언론사가 네. 이 하나의 여론조사 회사에 이제 태우는 거죠. 공공 네. 여론조사에 예. 돈을 넣어줘 가지고 거기에서
그 여론조사 것이 공공으로 돌아가면 이것만 계속해서 빼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건 뭐 이 한국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저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여론조사를 굉장히 사적 영역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힘들 거라고 보고 또 뭐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 헌법의 권리를 또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비난을 또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부분이고. 이거를 예. 저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선관위에 있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네. 좀 더 섬세하게 보고 이 쳐다볼 수 있는 그 전문성을 높이는 거라고 봐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참 이거 우리가 왜 뭐 이렇게 선거 결과 선거가 뭐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과 전쟁이죠. 사가 갈리는 그렇죠. 분열과 보복의 그런 다툼의 장이 돼 버렸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여론조사가 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게 이제 교차 분석이 한 번 정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20대 여성의 어떤 지역의 사람은 누구를 지지하는가 요 정도잖아요. 한 번 교차된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인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전문가들은 이 교차의 숫자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어요. 예. 그걸 그려가지고 교차가 평면에서 입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저는 정당이 써야 된다고 봐요. 정당 연구소가 전략 연구소 기능을 하려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쓰고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선거할 때마다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좀 윤곽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새벽 1~2시까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저 개표 이후에 그렇죠. 예. 출구조사 결과는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출구조사는 그 7시 30분 끝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면 뭐 바로 안 나오겠습니까? 7시 반에 보겠지만은 네. 그 전에 네. 정당은 알잖아요. 정당을 아는데 뭐 밝혀주진 않죠. 밝혀주진 않죠.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분에서 20분 전에 예. 각 방송사에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네. 예. 그와 함께 또 정당으로 또 알려지고 예, 예. 그러한데 이거 참 그거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략 선거 결과를 네, 네. 대선같이 전국이 한 개 지역구인 때는 이미 한 뭐 4시 5시쯤이면은 정당 그 상황실에서는 다 그 가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출구조사 때 왜 그 정당마다 그 상황실에 관계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네, 네, 그렇게 숫자 이거 눌러줘요. 근데 보면은 이기는 당은 당대표까지 다 나와 있고 지는 당은 뭐 원내대표 정도까지는 나오더라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한국 정당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국 정당은 과거보다 나아진 게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못 했을 거예요. 그럼 사전투표 때 했어야 되잖아. 사전투표 때 그거 안 했을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냥 동원만 하는 거죠. 한국 정당을 그렇게 훌륭한 그 조직체로 보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이미 감은 잡힐 텐데 이번 선거는 예측을 못 할까요? 저쪽은 내가 저쪽 사람들을 만났는데 네. 뭐 이미 샴페인을 다 준비해 놓고 5단 케이크까지 준비할 기세예요, 지금. 그냥 기분이에요. 기분이에요. 기분. 그러니까 자기들은 찜찜하지 않나? 이게 참 기분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이렇게 거의 박빙의 상황까지 왔는데 이 김정재 의원 이 사람은 문자를 보냅니다 보니까 포항에 네. 초박빙 상황이다. 도와달라 이러면서 문자를 저는 그런 보내더라고요. 능력의 문제에서는 2012년 박근혜 캠프가 제일 탁월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2002년 노무현 캠프가 제일 탁월했다고 보거든요. 그 나머지 시기의 정당들은 그 정도 수준이 되지 못했어요. 저는 2017년 선거를 저도 특정 지역을 책임지고 해봤잖아요. 네네네. 워낙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필요도 없었고 예. 그런 상황들이었고 어느 지역 담당하죠? 부산에 있었죠. 예. 부산에. 예. 예. 그래요. 이거 부산 상황 좀 아시겠네? 이번 선거? 그 녹록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녹록치 않습니다. 근데 뭐 부산에서 이길 걸 기대하지는 않고 네. 대선 후보가 40%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40%가 관건이야. 예, 저는 뭐 애매하게 보고 있고 TK는 30% 못 넘깁니다. 아이, 못 넘긴다. 예, 못 넘깁니다. 그 안동 출신의 이재명 후보인데. 이제 북부에서 한 30% 넘어갈 수 있겠지만 대구에서 30%를 못 넘기기 때문에 TK 다 합쳐서. 예.
그래도 30% 근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근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음, 결국은 그래서 수도권 승부입니다. 수도권. 경기도 승부라고 봅니다. 저는. 예, 1,380만에 이르는 네, 네. 경기도에서 많은 득표가 났으면 좋겠고, 아니 이재명의 실력을 충분히 보셨을 텐데 이분들이 좀 경기도에서 기대를 하고 결국에는 있습니다. 이성적 상식적 판단을 네, 한다면 네, 거기서 네.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기대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그 4.7 보궐선거에서 부산에서 친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냥 민주당에 대한 이제 배신감이죠. 배신감. 한번 찍어줬는데 예. 그 큰 마음 먹고 찍어준 거예요. 이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지. 민주당을 찍어준 야 거예요. 그래 저쪽이 워낙 개판치니까 그렇죠, 너희들 한번 좀 그렇죠. 이번에 한번 맡겨줄 테니까 해봐라.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찍어줬는데 그걸 이제 민주당이 배신한 거죠. 그래서 과거를 저는 회귀했다라고 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총선에 민주당이 의석수는 뭐 부산에서 3석밖에 못 얻었지만 평균 득표율이 44에서 45% 가까이 그렇구나. 얻었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그만큼 못 얻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40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네. 이재명 후보가 많이 갔잖아요 네, 부산에. 그게 저는 부산에서 40%를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선거 결과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도 미칠 영향이 매우 크겠죠. 그렇죠. 이제 두 가지 가정이 가능하죠. 대선을 이기면은 쉽게 이깁니다. 지방선거는 뭐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거의 대선 이기면은 우리가 대선을 이기면은 국민의힘은 무너질 겁니다. 다시 또 분당 사태가 일어나고 그렇지. 엄청난 저는 이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제 이준석이가 곱게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예.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민주당이 진다면 민주당 역시 엄청난 내용에 저는 빠질 거라고 보는데 다만 그것을 추스려서 네. 바로 이 윤석열에 대한 반정부 투쟁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음. 그렇다면 이제 지방선거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본거지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나? 뭐 그 정도 생각은 합니다만. 자, 아니 그럼에도 힘들 거예요. 우리가 저 승리도 예측했지만은 지금까지 다 승리를 예측했어요. 예. 네. 패배도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 들으면 얘네들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얘기하는 거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모든 얘기를 다 한번 다루는 거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만은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낙선을 한다면. 낙선을 한다면 저는 정치적으로 끝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두 분 다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그렇겠지만 과거와 달라서 다시 뭐 재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재기를 못한다. 네, 네. 그럴 정도까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누가 리더를 뭐 리드할 사람이 저는 당분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완전 4분 5에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이거는 결국은 차기 리더십을 만들어 내놓지 못한 그런 뭐 문제라고 봅니다. 비주류 중에 비주류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실 대선 후보가 되다 보니 이거는 뭐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은 민주당이 주류 쪽에서 이렇다 할 다음 주자를 내놓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예를 되는 들면 거고. 그거 아닙니까? 안희정 김경수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네. 안희정 김경수가 남아 있더라면 하는 것과 네. 없는 것과의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 컨설턴트로서 이재명 후보에겐 뭐 어떻게 이제 정치 그만두시고 딴 일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윤석열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아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저는 뭐 죽이는 가운데서 또 새로운 기회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지는 또 없는 죄도 만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예. 그런 절박함이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묻어 있다고 봅니다. 김용민 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예. 글쎄요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싶긴요 망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마 예. 우리가 아니 상상하지 못하는 이 뚱뚱한 김용민도 그렇지만 안 뚱뚱한 저 김용민 국회의원 김용민도 내가 보기에는 운명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우리가 같다.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가 열릴 거라고 봐요. 그럼 당연히. 그래, 지금 이탄이 뭐 이런 예, 사람들 예, 예. 다 그냥 뭐 아작이 나겠죠. 아마 윤석열은 그냥 사전 국면으로 갈 거라고 바로, 봐요. 예.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국민의 어떤 저항의 불씨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 예. 아이고. 아니 왜 이래야 하는 겁니까? 지면 지는 거지. 왜 이 정치적 생명을 걱정하고 밥줄 끊어질 걱정을 하고 우리가 그런 시대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민해야 할 만큼 김용민이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덕을 봤다고? 그러게요.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왜냐, 우리 국민들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뭐그 말씀입니다. 위대하시기 그 제가 우리가 자꾸 이 여론조사의 경향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 정치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예, 국민들의 상식성과 합리성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믿고자 하는 그 근거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닦아놓고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국민 못 이기는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은 여론조사를 이깁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깜깜이 이후에 권순정 팀장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 야, 문학소년이었어 이분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등산을 하고 있어요. 등산을 하는 중이고 저쪽 정상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내려오더니 우리하고 옷깃을 스쳤어. 그리고 지나갔어. 이렇게 비유하더라고 이 상황을. 이제 뭐 권순정 실장 이야기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어느 시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는 건지는 뭐 말씀 안 하셨지만은 네네. 그러나 하여간 국민을 믿고 나가는 그런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계기가 선거 전에 분명히 왔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예. 절박한 쪽이 이깁니다. 절박해요 저희가. 절박한 훨씬 더 절박하고 저쪽은 네. 막 샴페인 터뜨리고 있잖아요. 샴페인 터뜨리고 막 막말하고 뭐 그냥 거짓말하고 뭐 그러는 거 봐서는 아니 뭐 김용민이가 뭐 저기 성상납 관련한 뭐 이런 단어를 썼다고 막 진짜 죽일 놈처럼 취급했는데 저쪽 사람은 고발 받아 왔습니까 또? 아니요 안 했죠? 아직 그냥 그거 아마 쉽지 않을 그냥 거예요. 하는 소리죠.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들은 이야기를 전언한 거잖아요. 게다가 나는 성상납이 있었다가 아니라 성상납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라고 했어요. 뭐 어떻게 이걸 갖고 거나 의심하는 걸 그 열린공간 TV에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아유 정대택 씨가 뭐 수없이 얘기했던 거고 정대택 선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니 사실을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박진영 교수님 말씀은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만 하라. 많이 그리고 여론조사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네. 그 괜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우리 그 깜깜이 시즌이라서 잘 네, 모르시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 흐름이 또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흐름상 이 옷깃이 스치는 산 정상 부분에서 옷깃이 스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 네. 주초고 네.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부 다 ARS 여론조사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전화조사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전화 면접 조사는 또 다를 겁니다. 여론조사 ARS 조사로 간다면은 ARS에서 그 윤석열이 좀 더 플러스되는 요인들이 있다는 점이 보수가 활성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수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그걸 가정했을 경우 대략 한 4% 포인트 정도 윤석열에게 더 가점이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것 그렇죠. 같아요 느낌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누가 투표를 더 많이 하느냐의 싸움이 됐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깻잎 한 장, 습자지 한 장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화를 해가지고 연결을 했을 때 절박하게 한번 호소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영 교수님 정말 우리가 언제부터 이 방송했었죠? 1년 넘었어요. 1년이 됐나요? 아니 1년 넘었지 2년 정도 된 것 같아. 박 교수님 그래요? 나오신 거는 예전에 정치 뭐 전에 했던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김성애 뭐, 대변이라고 했죠. 세 분이 같이 하셨던 거. 예. 성혜영은 또 지금 단일화가 예. 뭐 우리한테 플러스될 요인은 없다. 네네. 당연히 윤석열에게 플러스되는 게 상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라고 하던가요? 글쎄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뭐 저기 이렇게 어제. 예. 어제는 아주 균형감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일화 문제는 갈 거 가고 올 거 온다. 그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저기 예를 들자면은 안랩 주가 한번 보세요. 네. 단일화 되자마자 다음날 오전에 올랐어요. 음. 오후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쭉 빠져버렸어요. 네. 지금 또 보면 조금 또 올라갔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음. 이 수많은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는
후행 지수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예. 다양한 빅데이터들은 선행 지수라고 합니다. 주가 같은 경우가 주가 같은 경우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구글의 그 검색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구글의 검색량을 갖고 네.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거는 봐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맞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요. 예. 검색하는 것은 선호의 강도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서 또는 나쁜 의미로서 엄청나게 좋아하거나 엄청나게 싫어해야지 검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용민의 막말을 듣고 싶은 분들이 김용민 막말이라고 입력하면 김용민을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 표심이 반영이 안 됩니다. 구글 검색량은. 그렇지. 네, 그런 중도 부분들이 표심이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네. 주식이라든가 뭐 다양한 채권. 그런 조사들은 오히려 좀 더 중도층에게 좀 영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조사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알렙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면은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에 뭔가 네. 좀 금이 갔다는 얘기고요. 예. 진짜 그 빅데이터 조사 보니까 뭐 8% 포인트로 이재명이 이긴다 나오는데, 그게 이제 구글 검색량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 그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예.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면은 그건 다행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흔히 하는 인지도를 높이는 단계에서는 유리합니다만은 지금처럼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결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플러스 요인은 되더라도 이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예. 미국은 연방제 국가고 굉장히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얼굴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의 구글 검색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단일 선거구로서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구글 검색량만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 저 심상정 누님 만약에 이번에 얼마나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심상정 표하고 이재명 표 합쳤을 때 그 윤석열을 이기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는 낙선을 하고 윤석열이 이긴다면은 사실 그 부분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저 정의당 선택하실 분들께도 호소합니다. 예. 그래요. 윤석열이 당선되면은 정의당에게 기회가 올지 몰라요. 기회가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회를 얻자고 우리가 참 5년 동안 이 참혹한 세월을 보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정의당의 생존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한 번도 심상정 단일화에 대해서 지지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절박한 상황이 놓였으니 한 번만 더 심사숙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요. 생사가 걸렸습니다. 생사가 걸렸어요. 예. 좀 뭐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저도 네, 그래요.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자, 그러나 낙장 불입입니다. 이재명 이긴다라고 열심히 투표하면 이깁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대로 우리가 또 믿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진영 교수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 정치생쇼는 대선 전 마지막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주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